안녕하세요. 2025년 동계 논문 세미나 테스트타임 업데이션을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SBS 연구실의 하윤지입니다. 발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TTA는 모델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데이터에 맞춰 적응하도록 하여 훈련 데이터와 분포가 다른 데이터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일반적인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어댑테이션 시 소스와 타겟 데이터 모두가 필요하지만 TTA 같은 경우에는 타겟 데이터만으로 어댑테이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산업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새로운 도메인으로의 적응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다들 아시는 다양한 접근 방식들이 있습니다. 먼저 파인튜닝입니다. 기존의 사전 학습된 모델을 활용해 타겟 데이터에 라벨을 붙여 훈련합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테스트 데이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못하고 일반화의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은 도메인 어댑테이션입니다. 이 방법은 소스와 타겟 데이터 간의 분포 차이를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학습을 포함하지만 실시간 적용은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입니다. 테스트 데이터에서 직접적으로 로스를 기반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특히 도메인 갭이 클 때 유용하고 실시간으로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 TTA입니다. 소스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타겟 데이터만을 사용합니다. 이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소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TTA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테스트 타임 도메인 어댑테이션, 테스트 타임 배치 어댑테이션, 그리고 온라인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인데요. 각 방식의 특징과 장단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TTDA는 전체 데이터를 여러 번 재사용해서 반복 학습을 통해 가장 높은 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메모리 사용량이 높은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TBA는 배치 단위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TTDA보다는 빠르지만 여전히 배치 크기에 따라 저장 용량과 처리 시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TTA는 실시간으로 샘플 단위로 처리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특히 빠른 속도가 장점이고 각 샘플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를 하기 때문에 특정 시점의 성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식은 각각의 데이터 사용 방식과 모델의 업데이트 빈도, 그리고 학습 효율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TTA 방식을 선택할 땐 작업의 우선순위와 자원 제약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고 계시는 장표에서는 각 방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전략과 기법들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예를 들어 CTDA에서는 도메인 적응에 특화된 수도 라벨링이나 컨시스턴시 기반 기법들이 활용이 되고 OTTA에서는 Anti-Forgetting Regularization 과 같은 전략이 실시간 학습에 적합합니다. 결론적으로 TTA는 상황과 요구에 맞는 방식과 전략을 선택해 적용해야 하는 유연 학습 방법론입니다. 네, 첫 번째 논문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드릴 논문은 Continual Test Time Domain Adaptation이라는 논문이고 CBPR에 2022년 발표되고 억셉된 논문입니다. 2025년 1월 17일 기준 485회가 인용되었고 크게 세 가지 컨트리뷰션을 이 논문에서 제안을 하는데 첫 번째는 에러 어큐뮬레이션 완화, 두 번째는 Catastrophic Forgetting 방지, 그리고 세 번째는 실시간으로 도메인을 적응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해당 논문에서 컨트리뷰션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존 TTA 방법들은 대부분 타겟 도메인이 고정되어 있는, 즉 스테이셔너리 도메인이라는 가정을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메인 분포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잘못된 수도 라벨을 기반으로 학습이 진행되면 에러 어큐뮬레이션, 즉 오차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소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환경에서 이런 한계는 더욱 심각해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Catastrophic Forgetting이라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존 TTA는 도메인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계속 변화하는 도메인 환경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안을 합니다. 좌측 그림을 보면 스태틱 ML과 어댑티브 ML의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스태틱 ML은
초기 학습된 모델을 배포하는 데 그치는 반면 어댑티브 ML은 학습과 배포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우측 그림과 같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을 합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CODTA는 크게 두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러 어큐뮬레이션 완화입니다. 기존 수도 라벨 기반 방법에서 발생하는 잘못된 라벨 누적으로 인해 모델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DTA는 웨이티드 에버리지 티처 모델과 어그멘테이션 에버리지 프리딕션 모델을 활용을 합니다. 이를 통해 수도 라벨 품질을 개선을 하고 셀프 트레이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최소화합니다. 두 번째는 캐타스트로픽 포게팅 방지입니다. CODTA는 스토캐스틱 리스토레이션 기법을 통해 학습 중에서도 소스 도메인에서의 학습된 지식을 보존합니다. 이를 통해 모델이 변화하는 도메인에 적응을 하면서도 기존 지식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CODTA는 이 두 가지 기법을 통해 실시간 도메인 적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습니다. 먼저 CODTA는 사전에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의 모델 fθx는 소스 데이터에서 학습된 파라미터 세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테스트 환경에서는 소스 데이터에 접근을 할 수 없으며 대신 타겟 도메인 데이터가 시간 순서대로 제공됩니다. CODTA의 목표는 변화하는 타겟 도메인에서도 모델이 성능을 유지하고 적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간에 따라 타겟 데이터의 분포가 변한다고 가정을 하는데, 다시 말해서 타겟 데이터의 분포 pxt는 다음 시점의 분포인 pxt 플러스 1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델은 각 시점에서 주어진 타겟 데이터 txt에 대해서 적절한 예측을 생성을 해야 하고 모델의 파라미터는 타겟 데이터에 적응을 하면서 업데이트됩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의 전반적인 플로우는 오른쪽 그림과 같고 중요한 방법론들을 크게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하겠습니다. 기존의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 방법들은 대체로 소스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도메인 제너럴라이제이션에 도움이 될 프로세스를 억실러리 태스크로 추가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TTT, 테스트 타임 트레이닝의 경우 소스 데이터셋에 대한 셀프 슈퍼바이즈 태스크로 로테이션, 프리딕션 브랜치를 추가를 해서 함께 학습하는 식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함께 최적화에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소스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새로운 학습법을 사용을 해서 소스 데이터셋에 대한 학습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CODTA에서는 텐트와 마찬가지로 소스 데이터셋 학습 방법 자체를 바꾸지 않는다는 점, 즉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라는 구조적인 특징이 필수적이었던 텐트와 다르게 네트워크 구조 또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스 데이터셋에 대한 오프 더 쉘프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웨이티드 에버리지 수도 라벨 기법은 CODTA에서 에러 어큐뮬레이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현재 시점 T에서 티처 네트워크의 예측값을 수도 라벨로 사용합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장표와 같이 나타납니다. 로스 펑션은 티처와 스튜던트 네트워크 간의 예측값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합니다. 이 손실함수는 스튜던트 네트워크가 티처 네트워크의 예측을 따르도록 학습을 유도합니다. 티처 네트워크의 웨이트는 exponential moving average, 즉 지수 이동 평균 방식을 사용해서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 방식을 사용하는 이유는 과거 정보를 반영을 하면서도 최신 데이터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데이트는 장표와 같은 수식과 같이 표현이 되고, 결론적으로 이 기법은 웨이티드 에버리지 방식으로 티처 네트워크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신뢰성 높은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에러 어큐뮬레이션을 줄이고 컨티뉴얼 어댑테이션 환경에서 제너럴라이제이션 성능을 향상시킵니다. 이번에는 어그멘테이션 에버리지 수도 라벨스 기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기법도 역시 CODTA에서 에러 어큐뮬레이션, 오차 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이 되는 방법인데, 여기서 수도 라벨은 타겟 데이터의 라벨이 없는 상황에서 티처 네트워크가 생성한 예측값을 기반으로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단일 데이터에 대한 예측값은 편향되거나 불안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CODTA는 여러 어그멘티드 된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더 신뢰성이 높은 수도 라벨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보이시는 장표와 같습니다. 이 과정은 증강된 데이터 각각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한 다음에 평균을 계산함으로써 단일 데이터에 편향된 예측값이 아닌 다양한 증강 결과를 반영한 더 안정적인 수도 라벨을 제공합니다. 결국 수도 라벨의 품질이 향상되고 오차 누적을 줄이는 데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Confidence Based Selection, 즉 신뢰도 기반 선택 과정입니다. 티처 네트워크는 타겟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을 수행하며 예측값 중에 가장 높은 확률값을 신뢰도로 간주를 합니다. 만약 신뢰도가 높다면 타겟 데이터가 소스 데이터와 분포가 유사하다고 판단을 하고 추가적인 증강 없이 수도 라벨을 생성을 해도 안정적인 학습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신뢰도가 낮다면 타겟 데이터와 소스 데이터의 분포 차이가 크다고 판단을 하고 다양한 증강을 적용을 해서 수도 라벨을 생성함으로써 분포 차이를 완화하고 학습의 안정성을 높입니다. 신뢰도가 높은 데이터는 이미 모델의 타겟 분포를 잘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이고 신뢰도가 낮은 데이터는 추가적인 처리를 통해 모델의 적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호로 작동을 합니다. 앞서 논문에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 중 첫 번째는 min teacher augmentation 방식으로 해결을 했고 두 번째는 생각보다 심플한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Catastrophic Forgetting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냥 심플하게 연산에서 사용되는 특정 레이어의 컨볼루션 파라미터 WT 플러스 1에 대해서 P는 0.01을 1, 어큐런스에 대한 확률값으로 가지는 베르노이 분포로 마스크를 만들게 되고 이렇게 되면 파라미터 100개 중에 대략 1개의 꼴로 1이 밸류인 마스크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를 웨이트의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게 되는데 장표에 보이시는 수식과 같이 엘리먼트 와이즈로 곱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소스 모델의 초기 지식을 부분적으로 복원을 해서 모델이 지나치게 새로운 도메인에만 적응하지 않도록 Catastrophic Forgetting을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델 전체 파라미터를 대상으로 업데이트나 복원을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우선 모델은 입력 데이터를 다양한 방식으로 어그멘트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미지라면 회전하거나 밝기를 조정하는 식으로 어그멘트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티처 모델이 이 변형된 데이터를 보고 예측값을 생성을 합니다. 이 예측값은 수도 라벨이라고 부르고 스튜던트 모델이 학습해야 될 기준이 됩니다. 이제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이 생성한 수도 라벨을 따라가면서 학습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손실 함수를 통해 스튜던트 모델이 티처 모델과 비슷한 예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다음으로 티처 모델도 최신 데이터에 적응하도록 업데이트가 됩니다. 하지만 한 번에 크게 변하지 않도록 이전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방식, 즉 지수이동 평균 EMA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티처 모델이 더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를 학습하면서 기존에 배운 중요한 내용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스토캐스틱 레스토레이션이라는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부 파라미터는 이전 학습된 내용을 복원을 하고 나머지는 새로운 데이터에 맞게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델이 기존 지식을 잃지 않고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실험 세팅의 경우에는 텐트와 샷과 같은 기존 논문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텐트와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SBHN, MNIST 베리에이션에 대한 데이터셋이 제외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텐트에서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 대한 성능 부분이 메인에 제시되지 않았는데 COGTA에서는 아무래도 메인 피처를 자율주행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컨티뉴얼 상황에서의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보여주기에 가장 적절한 태스크라고 판단했다고 보입니다. 기존에 있던 커럽션 데이터에 여러 종류의 커럽션을 돌아가면서 적용을 하거나 멀티 도메인 데이터셋의 도메인을 돌아가며 바꾸는 방법으로 구현을 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이파 10의 C나 사이파 100의 C는 15개의 콜옵션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테스트 타임 어댑테이션을 수행한 동안 일정 콜옵션 샘플을 사용을 해서 학습을 진행한 다음에 콜옵션 타입으로 넘어가는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장표에 나오는 결과는 콜옵션과 관련된 사이퍼의 성능 지표이고 와이드 레즈넷 28과 레즈넥스트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장표에 보이는 바와 같이 텐트와 배치 노멀라이제이션, 수도 라벨보다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하는데 베이스라인들이 조금 너무 아웃데이티드하고 나이브한 것들이고 모두 백본 자체를 기존 TTDA와 다르게 가져간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순서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질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입니다. 두 번째 논문은 Parameter Free Online Test Time Adaptation 이라는 논문이고 이 논문도 역시 CBPR에서 2022년에 발표 및 억셉된 논문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7일 기준 160회가 인용이 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가장 내세우는 컨트리뷰션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non-IID에서 테스트타임 어댑테이션을 논문에서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고 두 번째는 파라미터 프리하게 그 방법을 접근을 했다는 점입니다. 우선 TTA는 도메인 어댑테이션 단계에서 접근이 불가능한 라벨드 소스 데이터셋과 해당 데이터셋으로 학습된 프리트레인드 파라미터릭 모델이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언라벨드 타겟 데이터셋이 타겟 디스트리뷰션으로부터 무작위로 추출되고 이를 보이시는 장표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코베리어 시프트를 가정을 하게 되면 이미지 X를 조건부로 하는 Y에 대한 확률 분포는 동일한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여기 보이시는 장표의 수식과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를 포스테리어로 갖는 likelihood와 prior에 대해서 다시 표현을 하면 이 부분과 같이 likelihood와 prior의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이미지인 X에 대한 분포는 서로 다른데 포스테리어가 서로 같은 상황을 가정을 하기 때문에 likelihood와 prior의 곱인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또한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때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의 차이에 기인하는 원인은 likelihood 시프트와 혹은 prior 시프트 이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그림과 같이 likelihood 시프트 상황은 동일한 클래스에 대해서 이미지가 바뀌는 상황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prior 시프트 상황은 클래스의 비율이 바뀌는 상황을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스와 타겟의 likelihood와 prior 디스트리뷰션이 다르기 때문에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역시 달라지고 이로 인해서 소스로 학습된 사전 학습된 모델이 타겟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논문에서 가져가고 있는 문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TTA는 타겟 데이터의 어댑테이션 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논문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모티베이션은 기존 TTA의 한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선 대부분의 리얼월드 상황에서는 어댑테이션이 온라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테스트 타임의 네트워크에서 처리하는 테스트 데이터셋은 프리트레인 단계에서와는 다르게 하일리 코릴레이티드 데이터 non-IID인 비디오 스트림이 처리가 됩니다. 독립항등 분포 IID는 같은 확률 분포를 가지면서 각자의 등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변수의 분포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상황을 봤을 때 바로 직전에 굴린 주사위가 1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바로 다음 차례에 굴린 주사위가 다시 1이 나올 확률이 6분의 1보다 작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딥러닝 학습이나 도메인 어댑테이션 학습 과정에서는 흔히 분포가 일정하지만 각 분포가 배치 단위로 연산이 될 때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 상황을 가정합니다. 하지만 연속되는 왼쪽의 이 그림처럼 여러 프레임의 인풋을 처리를 할 때는 불가피하게 이전 인스턴스가 다음 인스턴스에 의존성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이런 non-IID, 즉 데이터셋이 어댑테이션에 사용이 될 때 기존 TTA의 방식은 미스 얼라인먼트나 캘리브레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제를 하고서도 리얼월드 환경에서 인풋 데이터셋의 분포 PX가 일정하다는 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단순히 날씨 변화와 같은 로우 레벨 도메인 시프트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환경의 풍경이나 분위기가 바뀌는 하이 레벨 도메인 시프트에 이르기까지 실제 환경에는 고려해야 될 변수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운데 그림과 같이 실제 타겟 샘플에 대한 포스테리어가 제대로 예측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텐트에서 사용되는 엔트로피 미니마이제이션을 넌 IID인 상황에서 최적화하게 되면 원래 따라가야 되는 분포인 실성과는 다르게 리니어 클래시파이어는 단순히 현재 배치를 기준으로 멀어지게끔 학습이 됩니다. 물론 이 예시는 극한의 상황을 가정을 하고 있지만 이 두 번째 배치까지는 녹색 샘플을 관측하지 못한 채 분포의 바운더리를 넘어가게 된다면 원래라면 두 분포 사이를 지나가야 되는 이 Q가 타겟 포스테리어에 대해서 제대로 예측을 하지 못한 채로 성능 복구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댑테이션 메서드의 기존 TT 방법론들은 직접 파라미터를 최적화하기 때문에 보다 타겟 샘플의 프리딕션의 성능을 높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와는 반대로 성능이 급격하게 나빠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공존을 합니다. 학습 가능한 파라미터를 한정된 타겟 디스트리뷰션의 일부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오버 스페셜라이즈 현상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하이퍼 파라미터에 취약하다는 특징이 드러나며 이는 배치 레벨에서 샘플 다이버시티가 부족해지는 넌 IID인 실제 디플로이먼트 상황에서 더 두드러지게 됩니다. 샘플 다이버시티가 부족한 상황은 단순히 비디오 스트리밍과 같은 자율주행 시나리오뿐만 아니라 높은 클래스 임밸런스가 생길 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특정 클래스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데이터셋이 있다면 아무리 랜덤 샘플을 배치 단위로 분류를 하더라도 특정 클래스가 도미넌트한 현상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게 되자면 이 세 가지 문제, 타겟 포스테리어와 모델 간의 불일치, 그리고 롱테일 디스트리뷰션 문제,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의 의존성으로 파라미터 학습의 위험성을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고, 아래 오른쪽 하단에 히트맵을 보면 표에 나와 있는 각 상황에 대한 레전드는 여기 왼쪽에 적혀 있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 히트맵을 해석을 해보면은 i번째 로우가 의미하는 바는 이 해당 줄 앞부분에 표시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 최적화된 하이퍼 파라미터를 사용을 해서 다른 디스트리뷰션에 최적화를 진행을 했을 때 성능 향상과 하락을 어댑테이션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측정한 행렬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넌 IID인 상황에서 성능 하락이 많게는 66%까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 레임은 훨씬 안정적인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레임은 크게 두 가지 주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니폴드 스무드네스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라플라시안 정교화를 통해서 모델 출력 분포를 안정화하고 데이터 구조를 보존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조정하지 않고 모델 출력에만 초점을 맞춰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파라미터 프리 접근입니다. 컨케이브 컨벡스 프로시저 CCCP를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하이퍼 파라미터 없이 다양한 도메인 변화 상황에서도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레임은 KL 다이버전스로 출력 분포를 원하는 분포에 맞추고 데이터 간 유사성을 고려를 해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적응을 제공합니다. 결과적으로 복잡성을 줄이면서도 다양한 도메인 환경에 효율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는 강력한 방법론입니다. 레임의 전반적인 수식은 가장 상단에 있는 수식과 같고 그중 첫 번째 항은 KL 다이버전스입니다. 이 항의 목적은 전반적인 전체 수식을 최소화를 하고 새로운 확률이 기존 확률과 최대한 유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 전체에 대한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최대화를 해서 새로운 확률이 기존 모델의 출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합니다. 두 번째 항은 ZI의 엔트로피를 최소화하는 것을 방지를 하고 타겟 데이터에서 기존 모델이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경우를 방지를 합니다. 즉 엔트로피를 낮추지 않도록 제한함으로써
zi가 특정 클래스에 몰리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반영하도록 해서 모델 출력 자체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포함된 보정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보시는 수식과 같이 실제 분포 P와 어사인먼트 분포 Z 간에 우리 모두 너무 잘 아시는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이 수식을 또 잘 보게 되면은 zi가 0보다 큰 이런 컨스트레인트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서 최적화식에서 이에 대한 컨스트레인트를 따로 고려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사실 이 식을 최소화하는 솔루션은 PI는 zi인 사실은 너무 자명한데, KL 다이버전스 식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집니다. 이는 두 분포가 서로 같을 때 밸류가 0이 돼서 최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특정 샘플에 대한 확률값 자체는 인트랙터블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지 않고 소스 네트워크가 어프록시메이트한 라이클리후드인 QI를 어프록시메이션의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식에서 따라서 PI를 QI로 치환을 하게 된다면 옵티멀 솔루션이 QI가 되므로, 만약 소스 네트워크가 타겟 데이터셋에 대해서 예측한 라이클리후드가 정확하지 않다면, 즉 실제 PI와 큰 오차가 있다면 프리딕션이 바람직하지 않게 됩니다. 바로 앞에 방금 말씀드린 옵티멀 솔루션이 가지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제한되는 것이 이 라플라시안 정규화, 라플라시안 레귤라이제이션입니다. 간단하게 라플라시안 행렬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져와 봤는데, 그래프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프는 각 데이터를 나타내는 노드와 노드 간의 관계인 엣지로 구성된 형태를 띠고 있는데, 그래프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 중 하나가 어드제이선시 매트릭스, 인접행렬입니다. 그러나 인접행렬은 그래프의 연결 상태만을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자세한 특성을 파악하기에는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라플라시안 행렬로 이 그래프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라플라시안 행렬은 그래프의 구조와 연결 상태 그리고 특성을 모두 포함하는 행렬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본 논문에서 사용된 라플라시안은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포인트 사이의 거리를 레이턴트 어사인먼트에 고려를 하게 되고, 가까운 거리에 있을수록 레이턴트 어사인먼트 또한 유사하게 생성되게끔 하는 정규화 텀입니다. 기존의 세미 슈퍼바이즈 러닝이나 그래프 클러스터링에서는 라벨링된 데이터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슈퍼바이즈드 로스와 함께 최적화가 되거나 클래스 밸런스 컨스트레인트를 주는 방식의 이 라플라시안 정규화가 종종 사용이 되었는데, 이와는 다르게 TTA 문제에서는 슈퍼비전이나 클래스 밸런스가 전혀 무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사용되는 라플라시안 어저스트먼트는 앞서 언급한 KL 다이버전스 식에 더해짐으로써 소스에 대해 사전학습된 QI가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는 라이클리후드를 보조하는 역할로 사용이 됩니다. 네, 조금 말이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쉽게 한번 다시 전반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를 만족하는 zi를 찾되 오버 컨피던트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KL 다이버전스 식으로 정규화를 합니다. 그런데 원래 식의 옵티멀 솔루션 PI를 타겟 데이터에 대해 바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스에 최적화된 프리트레인 네트워크가 학습한 분포인 QI를 사용하겠다 입니다. 그런데 이 QI는 타겟 도메인에서 오차율이 크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각 배치 내에서 인접한 피처맵끼리 프리딕션을 유사하게 만드는 라플라시안 정규화를 사용하고자 하는 게 본 논문의 가장 큰 컨트리뷰션입니다. 그렇다면 이 로스를 최소화하는 옵티멀 솔루션을 어떻게 구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하기로는 해당 논문의 저자들은 펑션의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을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활용한 파라미터 설치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논문의 저자들은 네임식을 컨버전스를 보장하는 알고리즘인 CCCP, 컨케이브 컨벡스 프로시저로 최적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CCCP는 함수의 볼록한 부분, 컨벡스와 그리고 오목한 부분, 컨케이브 부분을 반복적으로 최적화를 해서 계산 복잡도를 줄이고 최적의 확률 분포를 찾아가는 알고리즘입니다. 즉, 각 이터레이션마다 솔루션 zn인 이 오브젝트의
타이트 어퍼 바운드의 최소값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오브젝트는 적어도 각 이터레이션마다 증가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본 논문에서는 에너지 펑션이라는 용어를 언급을 하면서 컨케이브를 컨벡스의 변환을 설명을 하는데, 이 에너지 펑션이란 단순하게 말하자면 최소가 될 때 가장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 모든 형태의 함수를 의미하고, 흔하게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로스트 펑션이 이 에너지 펑션에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컨케이브한 함수를 컨벡스로 변환하기 위해 우선 이 장표 왼쪽 하단에 나오는 식을 한번 보시면 되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이 그림은 조금 더 쉽게 그 과정을 설명을 한 그림입니다. 레임은 모델 파라미터가 아닌 K-벡터 레이턴트 어사이먼트 Z만을 학습하기 때문에 별도의 백프로파게이션 없이 컨벡스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한 클로즈드 폼으로 Z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스는 컨벡스 텀과 컨케이브 텀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경우 CCCP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컨케이브한 파트를 리니어 형태로 1차 근사에서 푸는 방법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것은 이 논문의 어펜딕스를 참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한 방법은 프리트레인 모델이 도메인 시프트 환경에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네트워크 설계에서는 레즈넷과 에피션트넷, VIT-B 등 다양한 모델 구조를 사용을 하고, MSRA 레즈넷, 토치비전 프리트레인 레즈넷, 그리고 심CLR 등 서로 다른 학습 방식을 비교를 했습니다. 밸리데이션 시나리오는 라이클리후드 시프트, 프라이어 시프트, 그리고 넌 IID 시나리오로 구성을 했고, 클래스 임밸런스와 넌 IID 샘플링 조건을 추가를 해서 총 12개의 실험 시나리오를 설계를 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백본 레즈넷 50을 사용을 했으나 서로 다른 학습 절차를 적용한 모델들, 이 토치비전, 심CLR, 오리지널 간의 성능을 비교한 결과이고, 여기서 토치비전은 파이토치의 모델 저장소에서 제공된 모델들을 의미를 하고, 심CLR은 자체 초지도 학습 방식을 사용을 해서 학습된 모델을 나타냅니다. 이 결과를 간단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동일한 레즈넷 50 아키텍처라도 학습 절차가 달라지면 결과가 크게 변동한다는 점입니다. 이 레즈넷 50 모델을 오리지널 학습 절차와 토치비전 파이토치 기본 학습 절차로 학습을 했을 때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하면 성능이 크게 달라집니다. 레임은 두 경우에서 모두 베이스라인 대비 안정적인 성능을 보여주지만, 텐트 같은 일부 방법은 토치비전에서 성능 저하가 특히 큽니다. 이를 통해 네트워크 어댑테이션 메서드가 학습 과정이나 조건 변화에 따라 취약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동일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레즈넷 18부터 최신 비전 트랜스포머까지 다양한 아키텍처에 적용을 해서 성능 평가를 한 결과입니다. 이 아키텍처 간의 비교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배치 크기는 16으로 동일하게 고정을 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해석을 해보면 아키텍처 전반에서 레임은 가장 강력한 일반화 성능을 보이는데, 레즈넷 18, 레즈넷 50, 레즈넷 101 등 다양한 레즈넷 계열과 비전 트랜스포머 같은 새로운 아키텍처에서도 베이스라인 대비 꾸준한 성능 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레즈넷 18에서처럼 작은 백본에서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는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반면, 레임은 베이스라인보다 더 나은 성능을 유지하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임은 학습 절차와 아키텍처 변화에 덜 민감하고 다양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성능을 개선한다는 점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실제 환경에서의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이 전반적인 실험 절차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본 장표에 나오는 실험 결과는 레임이 기존의 모델 어댑테이션 기반 방법인 텐트보다 실행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는 역시 모델 파라미터가 아니라 레이턴트 어사인먼트를 옵티마이즈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자면 텐트는 파라미터 조정 이후에
이 세컨드 포워드 패스가 필요하지만 레임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가장 특징적이고, 학습되는 파라미터가 GPU 기기에 수용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메모리 효율성도 함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실 TTA 태스크에 대한 여러 논문들을 보다 보니까 결국 소스프리 UDA, 소스프리 도메인 어댑테이션과 이 학습 과정에서 테스트 단계인지 트레인 단계인지 구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차이점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번 논문에서는 확실하게 온라인 상황을 가정을 하고 타겟 도메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경우를 가정했다는 점과 파라미터의 수정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일 프로세스로 TTA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연산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두 논문에 대한 발표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